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21 파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옥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93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21 파옥. 여기서 나를 두 평 남짓한 세멘트 바닥에 방에다 가두어 놓는다. 방의 남쪽 면과 북쪽 면의 유리창에다 한치 오픈 각재 여러 개를 때려 박는다. 또 동쪽 면 입구에 문도 밖에서 열쇠를 잠그고 서쪽 면은 다른 방과 연속하여 통하는 문이 있는데 유치장 쌀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는 오픈 널빤지를 붙인다. 방 안은 바람 한 점 없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뜨겁다. 호흡이 곤란하기만 하다. 저녁빛이 우슬우슬 접어든다. 아직도 주인은 분별할 수 있을 무렵이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내 자유대로 하다가 죽는 것이 보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파옥하여 도망할 결심을 하여 본다. 행동할 프로를 세워본다. 행동을 주밀하게 짜기 위하여 건물과 건물 주위 또 근방의 지형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밖으로 나가보지 않고는 그 실정을 알 수가 없다. 밖으로 나가는 생각을 하여 본다. 그러자 어떤 생각이 번갯불같이 머리를 섬광한다. 갑자기 나는 여보시오 하고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질렀다. 한참이나 있더니 일본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왔다. 그는 뭐요? 하고 묻는다. 나는 똥이 나옵니다. 얼른 밖에서 누게 해주시오. 깝친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 속에서 누워요. 뭐요? 여기 한번 들어오시오. 사람을 죽일 때는 죽여도 좋으나 여기서는 배견할 수가 없어. 불 땐 가마솥 같소. 어서 똥이나 누게 하고 시원한 바람이나 쏘이게 해주시오 하고 애걸을 한다. 그는 내 권한으로서는 동물을 밖에서 똥 누게 할 권한이 없는데 하고 사례를 하면서 또다시 도망가서는 안 돼요 한다. 나는 예 하면 어서 똥 누워요 한다. 밖으로 나오니 물 커지는 몸덩어리에 생기가 뜨이고 호흡이 시원스럽다. 숲 그늘에서 저녁때에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이지러진 신경이 되살아오는 신선을 살 것 같다. 주위를 살펴보는 정찰의 시선은 일각의 상황에 중점이 되었다. 어물어물하니 왜 똥을 누지 않아요? 하는 고함소리가 뒤통수를 전격한다. 나는 변소를 찾는 중이요. 아무데나 누워요 하는 소리가 추상 같다. 나는 못 이긴 채 하고 숲속을 찾아 조작의 똥을 누려고 애써본다. 그러나 억지로는 배변의 생리가 작용하지 않는다. 한참 동안이나 앉아서 주위를 보니 앉은 지점이 건물의 북쪽이다. 기타의 방향은 건물에 가리워서 알 수가 없다. 이 건물은 가시 철조망이 둘러싸고 있다. 다음에는 폐지로 된 낡은 공동묘지,
그리고 나무가 없는 산과 인간의 산재, 그리고는 원산 시가지가 계속된 것인지 그대로 산이 계속된 것인지 추측할 수가 없다. 조작의 똥은 영 배설치 못하고 도로 감방으로 돌아왔다. 감방 속에 들어와서는 두 손목을 엮어맨 쇠고랑을 어떻게 열어서 두 손, 아니 온 몸덩어리에 자유를 얻는가? 그 다음에는 창문을 소리 없이 부수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그 다음에는 가시철조망을 나가는 것. 그 다음에는 눈을 피하여 남한으로 월남하는 것. 이것도 원산서 죽음의 38선을 넘어 동두천까지 보행으로 걸어가는 어마어마한 천리길. 이 모두 난사 중에 난사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고 챕터 1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2평 남짓한 세멘트 바닥의 방에다 가두어 놓는다. 방의 남쪽 면과 북쪽 면의 유리창에다 한치 오픈 강목 여러 개를 때려 박는다. 또 동쪽 면 입구의 문도 밖에서 열쇠를 잠그고 서쪽 면은 다른 방과 연속하여 통하는 문이 있는데 유치장 쌀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는 오픈 널펀지를 붙인다. 방 안은 바람 한 점 없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뜨겁다. 호흡이 곤란하기만 하다. 저녁빛이 우슬우슬 접어든다. 아직도 주인은 분별할 수 있을 무렵이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내 자유대로 하다가 죽는 것이 보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파옥하여 도망할 결심을 하여 본다 라고 챕터 121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원산 형무소로 호송되어 시멘트 바닥으로 된 방에 격리되었는데 시설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창문에는 각재로 막고 출입문은 열쇠로 잠그고 옆으로 이어지는 다른 방과 연결된 문은 널빤지로 붙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공간은 바람 한 점 없이 이글거리는 상황이라니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 마찬가지이니 죽을 때 죽더라도 마음대로 하고 죽자는 심산으로 탈옥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결심이고 강심장이죠. 탈옥하다 잡히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 2평이라고 하는 것은 1평이 약 1.8m 곱하기 1.8m라서 6.6평방미터 정도 되는 면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한치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는 한 척의 10분의 1로서 정확히 3.0303cm이니 한치 오픈은 4.5cm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치는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고 푸는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한치의 10분의 1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강목이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가 각이지게 다듬어진 나무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유치장살이라고 하는 것은 체포 구속된 형사 피의자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은 자의 입감 의뢰자를 유치하는 시설에 창살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픈 널판지라고 하는 것은 1.5cm 두께의 넓고 판판하게 켠 나무 조각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글이글했는데 불이 활활 타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슬우슬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나 눈가루 따위가 느리고 소란하게 떨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황혼빛이 스며드는 모습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파옥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가 달아나기 위해 감옥을 부숨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할 프로를 세워본다. 행동을 주밀하게 짜기 위하여 건물과 건물 주위 또 근방의 지형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밖으로 나가보지 않고는 그 실정을 알 수가 없다. 밖으로 나가는 생각을 하여 본다. 그러자 어떤 생각이 번갯불같이 머리를 섬광한다. 갑자기 나는 여보시오 하고 큰 소리를 몇 번이나 질렀다. 한참이나 있더니 일본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왔다. 그는 뭐요? 하고 묻는다. 나는 똥이 나옵니다. 얼른 밖에서 누게 해주시오. 깝친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 속에서 누워요. 뭐요? 여기 한번 들어오시오. 사람을 죽일 때는 죽여도 좋으나 여기서는 배결할 수가 없어. 불 땐 가마솥 같소. 어서 똥이나 누게 하고 시원한 바람이나 쏘이게 해주시오. 하고 애걸을 한다. 그는 내 권한으로서는 동물을 밖에서 똥 누게 할 권한이 없는데 하고 사례를 하면서 또다시 도망가서는 안 돼요 한다. 나는 예예 하면 어서 똥 누워요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도망갈 생각을 굳히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며 기발한 상황극을 벌이네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몇 번을 부르니 일본 군복을 입은 젊은이가 오기에 대변이 마렵다며 급하다는 신용을 하니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자 찜질방 같은 상황이니 밖에서 보도록 허락해달라고 졸라댔던가 봅니다. 감시자는 자기의 권한 밖이라며 망설이다가 도망가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받고 주변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변을 보지 않자 왜 그러냐고 하니 재치 있게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며 숲으로 들어갔으나 생리현상이 억지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척하면서 주변의 상황을 머릿속에 담았다고 하네요. 역시 배운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이지요. 여기서 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진행 계획이나 순서, 차례 또는 목록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밀하게 했는데 허술한 구석이 없고 세밀하게라는 뜻이 되겠고요. 근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생긴 모양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섬광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번쩍거리며 비치는 빛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깝친다 했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대들 때 쓴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갸우뚱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비스듬히 기울이는 현상을 뜻하는데 긴가민가 할 때 나타내는 몸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연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잘 참고 견뎌낼 때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마라고 하는 것은 숯이나 기와, 벽돌, 질그릇 따위를 구워내는 구덩이 모양의 시설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애걸이라고 하는 것은 애처롭고 간절하게 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주의 깊게 생각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물 커지는 몸덩어리에 생기가 뜨이고 호흡이 시원스럽다. 숲 그늘에서 저녁 때에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이지러진 신경이 되살아오는 신선에 살 것 같다. 주위를 살펴보는 정찰의 시선은 애곽의 상황에 중점이 되었다.
어물어물하니 왜 똥을 누지 않아요? 하는 고함 소리가 뒤통수를 전격한다. 나는 변소를 찾는 중이요. 아무데나 누워요. 하는 소리가 추상 같다. 나는 못 이긴 채 하고 숲속을 찾아 조작의 똥을 누려고 애써본다. 그러나 억지로는 배변의 생리가 작용하지 않는다. 한참 동안이라 앉아서 주위를 보니 앉은 지점이 건물의 북쪽이다. 기타의 방향은 건물에 가리워서 알 수가 없다. 이 건물은 가시철조망이 둘러싸고 있다. 다음에는 폐지로 된 낡은 공동묘지, 그리고 나무가 없는 산과 인간의 산재, 그리고는 원산 시가지가 계속된 것인지 그대로 산이 계속된 것인지 추측할 수가 없다. 조작의 똥은 영 배설치 못하고 도루 감바오로 돌아왔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기지를 발휘하여 푹푹 찌는 감방에서 나오는 데는 성공했는데 밤이고 건물의 북쪽 방향이라서 주변의 상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던가 봅니다. 본래 배변을 빌미삼아 노린 것은 탈출로를 정찰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으니 감시원은 왜 볼일을 보지 않느냐고 채근하자 마땅한 장소를 찾는 중이라면서 숲으로 들어가 억지로 배변을 보는 신용을 했지만 성사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결국은 신용만 하고 다시 감방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의 판단은 섰던 것이 아닐까 싶지요. 여기서 물커지는 했는데 물렁물렁 또는 물거지는 뜻의 북한 방언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불구덩이에서 나와 몸이 좀 시원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활발하고 힘찬 기운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이지러진 했는데 떨어져 없어지거나 찌그러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 생선 따위가 생기가 있어 싱싱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정찰이라고 하는 것은 작전상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척후를 보내어 적의 정세나 지형을 살펴 알아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애곽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둘레나 그 부근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어물어물 했는데 말이나 행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자꾸 주춤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격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행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찬설이라는 뜻으로서 꾸중 따위가 기세 등등하고 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냄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배변이라고 하는 것은 대변을 몸 밖으로 배출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폐지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메말라서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 토지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산재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인재나 제목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미루어 생각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체가 음식을 먹어 영양을 섭취하고 그 남은 찌꺼기나 부산물을 몸 밖으로 내보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도루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방언으로서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방 속에 들어와서는 두 손목을 엮어맨 쇠고랑을 어떻게 열어서 두 손 아니 온 몸덩어리의 자유를 얻는가? 그 다음에는 창문을 소리 없이 부수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그 다음에는 가시철조망을 나가는 것. 그 다음에는 눈을 피하여 남한으로 월남하는 것. 이것도 원산서 주검의 38선을 넘어 동두천까지 보행으로 걸어가는 어마어마한 천리길. 이 모두 난사 중에 난사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고
챕터 122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하우는 외부의 정찰을 끝내고 다시 감방으로 돌아와 단계별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치밀하게 하나하나 과정별 고민했던 것으로 보아 치밀함도 엿보입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과정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무사히 동두천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연구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제일 먼저 쇠고랑을 어떻게 풀 것이며 그 다음 과정은 문이든 창문이든 감옥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울타리를 돌파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감시망을 피해 접경 지역까지 걸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의 셈이지요. 그러나 하우는 충분히 해낼 역량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강원도 북부 원산만 연안에 있는 도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의 항복 직후인 1945년 8월에서 9월 사이 광복을 맞이한 조선의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여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북위 38도 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 경계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 길이는 312km이며 이는 군정이 끝나고 남북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계선 역할을 하다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무효화되었다 하겠습니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현재의 휴전선이 확정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겠습니다. 동두천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시로서 경기도 북부 양주시와 연천군 사이에 있다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면적은 95.19제곱킬로미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가고 오거나 걸어서 다님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난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314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22 자유로 향하는 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2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